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력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여수로 가는데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불륜관계였습니다. 집에서 몰래 성관계하다가 5살 딸에게 들켰고요. 딸이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할까봐 두려워서 살해했습니다. 믿기 힘든 실제 사건인데요. 당연히 오늘도 판결문 내용만 정확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며느리는 불륜 사실을 인정했고요. 시아버지와 함께 살인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다 부인했어요. 불륜도 아니다. 성관계도 안 했다. 며느리가 혼자 죽인 거다. 자, 그런데요. 경찰에서 대질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시아버지 뺨을 때렸어요. 왜 거짓말하냐? 왜 발뺌하냐? 이런 건데요. 수사 결과 불륜 사실이 인정됐고 살인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무려 5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반전에 반전이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시아버지의 추악한 모습까지 드러났고요. 특히 며느리가 이런 진술까지 했습니다. 침을 발라서 삽입을 하는 시아버지의 성관계 습관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겁니다. 사실 변호사로 일하면서 별별 사건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믿기 힘들고 듣고도 믿기 힘든 사건도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사건 중에서도 최고 수위의 사건입니다. 평소 이런 말씀 잘 안 드립니다만 영상 끝까지 다 봐주셔야 전체 이해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저속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판결문 내용을 좀 순화한 거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5번이나 재판이 열렸다는데 재판 통해서 누명으로 확인된 건가? 아닙니다. 판결을 통해서 실제로 불륜관계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다 본 후에 아무런 의심 없이 판결을 그대로 믿을 수 있냐, 또는 뭔가 모를 찝찝함이 계속 남아있냐, 이거는요 다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사건 당일로 갑니다. 서울에 살던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녀, 이렇게 세 식구가 설날에 여수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일 때문에 좀 늦게 출발하게 됐고요. 며느리와 아이가 먼저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섬마을이에요. 110가구 정도 사는 작은 섬마을인데 그때 집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성관계를 했고 5살 아이가 그걸 목격한 겁니다. 사실 아들과 며느리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아들은요 99년 2월에 이혼했어요. 그런데 전처와 사이에 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딸이 만 5세 3개월에 살해당한 이 사건의 피해자인데요. 며느리가 친딸을 죽인 건 아니고 의붓딸을 죽인 겁니다. 자, 그런데 며느리 역시 당시에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는데 두 딸이 엄마를 외면하면서 큰 충격에 빠졌고요. 갈비집에서 일하다가 손님으로 온 남편을 만나서 99년 5월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사실혼 관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내는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는 자신의 이혼 사실, 또 딸이 있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혼이었음에도 초혼 행세를 한 건데요. 이것도 이 사건의 중요한 배경과 동기가 됐습니다. 며느리의 최종 진술은 이랬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99년 5월에 동거를 시작한 다음에 얼마 후인 9월 추석에 시댁에 함께 가서 시부모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2, 3일 머물렀고 돌아왔다. 그리고 해가 바뀐 2000년 1월에 시댁에 있던 의붓딸을 데려오기 위해서 시댁에 가서 이틀 정도 머물렀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2월에 설날이죠. 이때 세 번째로 시댁에 갔는데 이때 작은 방에서 처음으로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했다. 시아버지가 먼저 제안을 해서 하게 된 거다. 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자, 그 후 반년이 지난 다음 명절입니다. 2000년 9월 8일 며느리가 추석 명절 지내기 위해서 남편보다 먼저 딸과 함께 여수에 갔다고 했잖아요. 도착한 다음 날 9월 9일 오후 3시에 시어머니는 송편 만드는 데 쓸 솔잎을 따러 산으로 갔고요. 또 아이는 과자 사러 밖에 나갔습니다.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였거든요. 이때 지댁 큰 방에서 둘이 성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며느리에 따르면 판결문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바지와 팬티를 한쪽 다리만 벗은 상태에서 했다. 도대체 이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먼저 알아봐야 이 사건의 진상이 좀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매우 불우했습니다. 3살 때 엄마가 죽었어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아빠와 살았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공장에서 일했어요.
양말 공장, 실 공장 이런 데서 일했는데 그러다가 89년에 결혼해서 두 딸을 낳고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97년에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고요. 이후에 친정 식구들하고도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뭐 횟집, 갈비집, 식당 여기서 일하면서 어렵게 살았는데 날마다 술 마시면서 힘들어했고요. 또 팔목을 담뱃불로 지지기도 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딸들이 너무 그리워서 큰딸 학교로 찾아갔는데요.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나오는 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엄마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야 우리 옆집 아줌마야 이렇게 외면을 한 거예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딸에게 용돈을 주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빨리 가라. 자 이렇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친딸들과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98년 가을 일하던 갈비집에 손님으로 찾아온 남편을 만났고요. 99년 5월부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동거 전인 1월에는 피해자의 생모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 아이지만 친딸처럼 잘 키워달라 이런 부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잘 돌봤습니다. 의붓딸도 새엄마를 잘 따랐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자신의 이혼 전력과 또 두 딸의 존재를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는 철저히 숨겨왔고 또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그 비밀만은 지켜달라 라면서 경찰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과거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며느리입니다. 배경 설명을 드렸고요. 그날 시댁에서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하고 있던 그 상황에 5살 위부딸이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는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 엄마, 뽀뽀는 아빠하고만 해야지.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사실 5살 아이가 성행위의 동작이나 의미를 안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뽀뽀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아이가 가족들에게 말할까봐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 적당한 기회를 봐서 손으로 입을 막든지 베개로 입을 막든지 뭐 숨 못 쉬게 하든지 뇌진탕으로 실신을 시키든지 일단 기절시켜 놓고 나한테 말해라. 그럼 내가 다음은 처리할게. 만약에 일 잘못돼서 아들하고 헤어지게 되면 내가 서울에 방 얻어줄게. 그리고 서울에 혼자 있는 게 외로우면 내가 여수에 방 얻어줄게. 걱정하지 마. 자, 이렇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말하면서 살인을 제의했고 며느리는 그 부탁,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8시 반 큰방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 그리고 손녀 이렇게 4명이 함께 TV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딸이 옥수수를 먹고 있었어요. 손이 끈적끈적해졌잖아요. 뭐가 묻었잖아요. 이렇게 그런 상태로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신호를 줍니다. 너 손녀 데리고 나가서 손 좀 씻겨라. 자, 며느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차렸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욕실로 데려가서 질식시켜 살해하려고 기회를 엿봤습니다. 욕실 안까지 데려갔어요. 하지만 살해하지는 못해서요. 세수만 시켜서 다시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서 옷을 갈아입혔는데 딸이 옷 다 갈아입은 다음에 원래 TV 함께 보던 큰 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의붓 엄마는요. 엄마 놀이를 하자면서 이제 장난치는 것처럼 아이의 배 위에 올라타서 베개로 입과 코를 막고 눌러 질식시켰습니다. 살해하려 한 거죠. 하지만 아이의 숨이 끊어지진 않았어요. 자, 그러자 엄마는 여기서 중단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갑니다. 밖으로 데려나가서, 그러니까 집 밖으로 데려나가서 칼로 찔러 죽이기로 하고요. 부엌으로 가서 평소 시아버지가 쓰던 식칼, 칼날의 길이가 13cm였는데요. 이 식칼을 가지고 나와서 이미 축 늘어진 상태였던 딸을 안고 집 밖으로 나가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동네 사람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지 못하고 근처 마을 회관으로 딸을 옮기고 거기에서 칼로 목을 여러 번 찔러 살해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죽인 다음에 사실 경찰 수사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결국은 두 사람은 붙잡혔고요. 살인 공범으로 기소가 됐고 1심 살인 공범 인정됩니다. 며느리 징역 15년, 그리고 며느리에게 살인을 제의한 시아버지 역시 징역 5년을 받았는데, 자, 여기까지만 봐도 좀 충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의 충격은 그 후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의 반전과 반전과 반전입니다. 2심에서는요, 며느리는 징역 15년 유지됐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무죄로 바뀝니다. 시아버지가 아이를 죽이라고 시킨 게 아니라고 본 거예요. 함께 살인한 게 아니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엔 대법원인데요. 대법원에서는 시아버지 살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요. 결국 다시 열린 2심,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에서 시아버지도 살인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이때는 유죄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불륜관계였던 시아버지와 며느리 모두 살인 유죄 판결 받았어요. 며느리 형량 징역 15년, 시아버지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게 2003년 10월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출소했을 거예요. 교도소 내에서 어떤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러서 징역형이 추가되지 않는 한. 그러면 도대체 지금은 어떻게 지낼까? 또 배우자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 무엇보다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내하고 성관계를 여러 차례 했고요. 또 자기 딸을 죽였습니다. 아무리 피는 물보다 진하고 또 부자지간의 천륜을 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과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2심에서는 왜 시아버지를 무죄라고 봤냐? 그리고 그 후에 대법원에서는 왜 다시 유죄로 봤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그 과정에서 판결문을 통해 시아버지의 숨겨진 추악한 모습도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요, 시아버지가 시켜서 했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수사와 재판 내내 부인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나는 살인 공모 안 했습니다. 며느리가 알아서 혼자서 죽인 거예요. 아니, 증거 있어요? 증거 없잖아요. 며느리 진술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이었는데 2심 재판부는 시아버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로 본 거죠. 저녁 8시쯤에 큰 방에서 네 사람이 TV를 본 건 맞다. 그때 손녀가 먼저 밖으로 나갔고 며느리가 손녀를 찾는다고 나갔다가 30분쯤 후에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9시 무렵부터 나도 마을 사람들하고 함께 찾으러 다녔다. 그러다가 10시쯤에 내가 직접 근처 마을 회관에서 손녀 시신을 발견한 거다. 이런 주장이죠. 물론 대법원에서는 다시 살인 유죄로 되돌렸지만 이 사건의 미스터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2심의 그 판단 이유입니다. 자, 듣고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며느리의 진술이 많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많이 바뀌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에는요, 딸이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 당한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골목길에서 내 실수로 애가 넘어져가지고 실신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마을에 가서 칼로 살해했다. 나는 안 죽였고 시아버지가 죽였다는 거죠. 네, 시아버지의 단독범행 주장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또 바뀌어요. 한 번 더 바뀌는데 불륜 장면을 들켜가지고 시아버지랑 죽이기로 공모했고 내가 입을 막아서 실신시키자 시아버지가 칼로 찔렀다. 자,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공모를 인정하고 또 불륜 동기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칼로 찌른 건 시아버지다 이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내 단독 범행이다라고 또 바뀌어요. 아이 생모의 전화에 내가 이 상황이 바뀔까봐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내가 실신시키고 직접 칼로 살해했다. 단독 범행이라고 자백을 해요. 근데 또 바뀝니다. 시아버지가 시켜서 나는 베개로 실신시킨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칼로 살해했다. 자, 다시 시아버지와 공모했다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또 바뀝니다. 내가 베개로 실신시킨 건 맞지만 실제로 칼로 찌른 건 시아버지였다. 이렇게 또 번복합니다. 이처럼 성관계 여부, 살인 공모 내용, 살해 방법 이게 계속 바뀌어요. 2심 법원은 이거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자, 둘째. 가장 충격을 준 거는 시아버지와의 성관계 주장이잖아요. 이거를 믿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즉, 며느리는 2000년 2월 설날 전까지 시댁을 딱 2번 다녀간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오래 머물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가까워진다? 게다가 아들과 재혼해서 손녀를 직접 기르고 있는 며느리에게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한다? 그리고 살해 당일 겨우 30분 정도 시어머니가 집을 비웠는데 솔잎 따러 이제 손녀가 집에 있는 상황에서 방문을 잠그지도 않고 성관계를 했다? 당시 며느리는 몸에 딱 맞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2000년이거든요. 그 당시에 또 몸에 딱 붙는 청바지가 또 유행이었죠. 그게 짐작됩니다. 바지와 팬티를 한쪽 다리만 벗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 자, 2심은 이걸 다 믿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세 번째, 범행의 동기인데요. 시아버지가 그 전에 손녀를 오랫동안 길렀어요. 그리고 설령 손녀가 성관계 장면을 발설하더라도 아마도 내용은 엄마가 할아버지하고 뽀뽀했다 그 정도 내용일 거라는 거죠. 그런 말만 했으니까. 게다가 목격한 지 4시간 지났을 때까지 할머니한테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발설을 우려해서 며느리에게 죽이라고 시켰다? 자, 이걸 납득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네 번째, 당시 며느리의 상황을 보면 며느리가 혼자 죽였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요. 며느리가 전 남편하고 이혼하고 친딸들에게 외면당하면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서 동감해서 안정을 찾았고, 자신의 이혼 사실, 또 두 딸 있는 사실을 끝까지 비밀로 하는 등 이 남편과의 관계에 매우 집착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동거를 했는데 아이 생모로부터 수시로 전화가 와요, 애한테. 이건 좀 불안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또 피해자가, 아이가 생모 전화를 받고 엄마 사랑해, 보고 싶어라고 말을 자주 하는 걸 보고 좀 서운했다. 그 때문에 남편의 휴대폰을 없애기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며느리가 혼자 살해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심에서는 시아버지에게 무죄가 선고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유죄로 봤습니다. 반대로 며느리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라고 본 건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이 함께 살해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붓딸을 친딸 이상으로 잘 키운 건 맞습니다. 모든 가족의 진술이 일치해요. 갈등도 없었어요. 이붓딸도 새엄마를 친엄마처럼 잘 따랐습니다. 심지어 남편은요, 이 사건 벌어진 다음에 경찰 조사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도대체 왜 내 아내가 딸을 죽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 너무 좋았습니다. 죽일 이유 없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요, 이 생모, 아이의 생모가 범행 당일에 딸한테 전화한 적도 없어요. 아빠한테, 남편한테도 안 했어요. 전 남편한테도. 그리고 아예 이혼한 다음에 딸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모의 전화 때문에, 또는 이 생모가 계속해서 전화를 해서 관계가 뭔가 변화될까봐 두려워서 아이를 살해한 게 아니라 성관계를 들켰기 때문에 살해한 거다. 동기는 그거다. 라고 법원은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요. 두 번째,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성관계는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당연하죠. 예. 쉽게 상상하기 어렵고 또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털어놓기에. 그런데도 며느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며느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걸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아버지의 이상한 성관계가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2, 3년 전에 같은 마을에 사는 이제 친척이기도 하고 동시에 아내의 친구이기도 한 여성, 먼 친척이죠. 이미 여러 번 성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내 친구하고도 할 수 있다, 한 마을 사는 사람하고도 할 수 있다, 친척하고도, 먼 친척하고도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며느리하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자, 또한 범행 당일 오후에 손녀에게 과자 사 먹으라고 1,000원 주면서 내보냈거든요. 또 시어머니, 그러니까 아내는 솔잎따로 잠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바지와 팬티의 한쪽 다리 부분만 벗은 상태에서 성관계 했다면 15분 정도면 충분하다. 다른 사람 눈 피해서 집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충격적인 게 또 이런 부분인데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습관을 진술했습니다. 참 민망한 내용입니다만 판결문에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시아버지는 성행위를 할 때 자신의 손에 침을 묻혀가지고 성기에 바른 다음에 삽입을 했다. 며느리가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맞아요. 이 내용을 시어머니에게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검찰에서 시어머니도 그런 습관을 진술했고요, 법정에 나와서 증언까지 했습니다. 즉 실제로 그게 시아버지의 실제 평소 성관계 습관이 맞는 거예요. 만약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내밀한 습관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며느리가 어떻게 이걸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했냐?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직접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셋째, 시아버지의 범행 은폐 시도 정황이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범행 직후에 경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녀가 오토바이 사고 당한 다음에 노인정에 옮겨져서 죽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월 10일 제 아내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며느리가 새벽에 세탁기를 돌리려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이거 둘만 알고 있자 라고 입단속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경찰에게 얘기하면은 며느리가 의심받고 며느리가 피곤해질 거다. 그래서 말하지 말자고 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수사 초기부터 좀 범행의 은폐를 시도했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며느리는 검찰에서 마지막 조사 받을 때 이런 진술까지 합니다. 시아버지가 아이 사체 발견된 다음에 집 마당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은 너하고 나밖에 모르니까 무덤까지 가져가자. 이렇게 말했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게다가 경찰 대질신문 과정에서 시아버지가 범행 일치를 부인했거든요. 그러자 며느리는 시아버지 뺨을 때립니다. 2번이나 범행을 자백하라고. 그럼 대법원은 이게 가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즉 시아버지에게 덮어 씌우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시아버지에 대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 아니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요, 범행 직후에 경찰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찾으러 나갔다가 들어오고요, 잠시 후에 제 아내도 아이 찾으러 나갔는데 며느리랑 저는 계속 TV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밤늦게 5살 소녀가 없어져가지고 식구들이 찾느라 아주 경황이 없었는데 며느리와 시아버지 둘만 집에 남아 TV를 봤다? 자, 이런 사실 자체가 또 의심을 더 크게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며느리의 진술이 수차 반복되긴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계속 바뀌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처음에는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거다. 진술을 보시면 처음에는 자기 책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객관적인 상황하고 내 변명하고 일치하지 않자 자포자기한 거다. 그래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그럼에도 처음에는 시아버지를 숨겨주려고 한 거다. 왜냐? 시아버지가 공범이라고 한다면 불륜 사실을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불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시아버지는 범인으로 등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수사가 진행되고 또 그 과정에서 시아버지의 일관된 부인을 보면서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 분노했다. 억울했다. 결국은 사실대로 다 자백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시아버지도 살인의 공범으로 유죄 확정됐고요. 불륜 사실 역시 인정됐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충격적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보고도 듣고도 믿기 어려운 이상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 그러잖아요. 이제 과연 진실이 뭘까요? 물론 대법원이 불륜을 인정했고 2사람을 살인 공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며느리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봤거든요. 그때는 이제 시아버지는 무죄였고요. 그 전부터 아내 친구, 동네 친척과 몰래 성행위를 하던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성관계 하다가 손녀에게 들키자 살인을 시킨 거냐? 아니면 그동안의 행적과는 별개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인범으로 몰린 거냐? 며느리 진술이 많이 오락가락했는데 이거 과연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냐? 법적인 판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그 후에도 재심이 받아들여졌다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 남겨진 아들, 아들인 동시에 또 남편이기도 하고요. 또 살해당한 딸의 아빠이기도 하죠. 이 남자의 입장, 상황,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아내가 성관계를 했다? 불륜이었다? 그리고 그걸 5살 딸이 우연히 목격했다? 근데 발설할까봐 아버지와 아내가 내 딸을 죽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끝까지 무죄주장하다가 감옥에 갔다? 자,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지, 남은 인생이 지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수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알아봤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을 판결문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